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신 현재 시각이 2시 3분입니다. 이어서 정가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유진 PD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유진입니다. 예. 여야가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기구를 국회 밖에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죠. 네, 여야가 특정 현안하고 관련해서 논의 초반부터 이렇게 의견을 모은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이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 산하에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개인적으로 선관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뜻을 밝히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객관적으로 전문성 있게 검토되고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 와서 최종적으로 국회의원 손에 의해서 게리맨더링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이 선관위 안에 두느냐 밖에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 정리하자면 이 선거구 재획정의 주체가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고요. 선관위 산하에 두느냐 아니면 더 먼 곳에 따로 두느냐 등을 조율하는 정도가 남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누가 됐든 재획정을 하고 나면 아마 어마어마한 수준의 진통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요새 정치권에서 여야가 각각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4대강 사업, 해외자원 개발, 방산비리,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로 빅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새정치연합이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예, 새누리당은 이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연내에 통과시키기 위해 새정치연합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비리 의혹, 자원 외교 관련 비리 의혹, 또 방산비리 의혹 등 이른바 4자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각각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최근 제기됐던 얘기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빅딜설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받고 새누리당은 이 4자방 국정조사를 받는다 이런 겁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걸려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4자방 의혹을 과거 정권의 일로 간주하면 크게 못 받을 지는 아닌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받고 공무원연금 통과시키면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겠죠. 예.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여기에 선을 그었습니다. 새정치연합 오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와 다른 사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부패 비리 사건에 연계 운운하는 것은 집권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오윤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4자방은 정의의 문제이고 어떤 것과도 연계될 수 없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새정치연합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그것대로 다시 논의해야 하고 4자방 국정은 또한 그것대로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연계는 없다 이겁니다. 예, 딱 잘라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죠. 네. 예, 그리고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경환 부총리 참석했는데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조금 전에 전해드린 얘기하고 관련한 대목을 한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자원외교 당시 장관으로서 해외 자원개발의 부실 투자와 실패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면서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 자원외교의 국정조사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이게 만약에
4자방 국조가 시작이 되면은 아마 최경환 부총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안과 관련해서 증인으로 국회에 불려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경제중후부처인 기획재정부보다도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죠. 당시 지식경제부가 훨씬 더 굵직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공무원 연금 개정안도 큰 이슈거리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고 나왔습니까? 네, 새정치연합은 빅딜은 없다고 못 받고 동시에 4자방 국정조사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를 정부나 새누리당이 만든다면 그런다면 자당의 안을 제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선 사회적 기구 구성 후 강론 논의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발전 태스크포스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오늘 연금 개혁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에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야당의 안을 내면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면서 앞서 말씀드린 뜻을 밝혔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2009년에는 공무원 연금이 소득 비례 연금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고 강조해놓고는 갑자기 공무원 연금을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또 공무원 연금과 관련한 재정 추계도 공무원연금공단과 새누리당이 하고 있지 정부는 뒷전이라면서 예. 정부가 사안을 툭 던져놓고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협조적으로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정부 질문이 끝나면은 예산 전국이 열리는데 네. 새정치연합 등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반드시 삭감하겠다며 이제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연구 자료가 발표됐다고요? 네. 국회 예산정책처가 오늘 201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중요한 내용을 짚었습니다. 예. 예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산정책처가 좋은 연구 자료를 내곤 합니다. 자, 요약하자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 유사 중복 사업의 예산 규모가 1,687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예. 이 유사 중복 사업의 정확한 의미는 사업의 목적, 내용 및 지원 대상이 유사하거나 동일해서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예, 1,687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이른바 박근혜 공약 사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정책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R&D 분야 창조경제 사업, 이 대목은 새정치연합 등 야권도 주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 이 벤처기업 지원 사업 중 일부는 필요성 및 법적 근거가 미흡한 사례가 포함돼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이 지역 아이디어 사업화 생태계 기반 조성과 창조경제밸리 육성 지원 등의 이 항목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어제였죠. 당내 계파주의 극복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인 극복 방안이 좀 마련됐답니까? 어떻습니까? 계파주의를 극복할 방안이야 사실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저런 제안을 해왔죠. 예. 반영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그 제안 자체가 좀 근시안적인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어제의 경우 이 제도적인 접근에 의한 발언이 한두 가지 있어서 좀 의미가 있다 싶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명지대 김형준 교수의 말이 눈에 띕니다. 김 교수는 이 친노가 솔선수범해서 계파주의를 해체할 수는 없다. 극단적 처방을 통해서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비교적 날카로운 현실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중앙당 중심 당대표 체제 종식, 정당 국고 보조금 제도 폐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앙당, 그러니까 이 당 전체를 장악하는 중앙 권력을 당으로부터 도려내고요. 국회의원 선거도 중앙 공천이 아닌 오픈 프라이머리로 치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중앙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요.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이 높아져서 여야를 막론하고 조금 더 생산적인, 나아가 소신 있는, 그리고 각 계파의 우두머리한테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의정 활동이 가능할 거란 얘기입니다. 예. 이게 전형적인 미국식 정당 정치 구조를 도입하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정당에는 계파가 없습니까? 말씀하신 점이 중요합니다. 사실 미국 정당은 우리나라보다 계파 분화가 훨씬 더 심합니다. 예. 당연히 인물과 이념에 따른 분화이고요. 계파 스펙트럼도 굉장히 넓어서 매우 진보적인 계파부터 이 공화당 못지않게 보수적인 계파까지 다양합니다. 일례로 클린턴의 경우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요. 미국 민주당 내에서 정 가운데로부터 약간 오른쪽에 가 있는 이 민주 지도자 협회, 즉 DLC란 세력의 총아 출신입니다. 예. 이런 특징은 미국 정치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 뿌리 깊은 양당제 문화에서 당내 계파야말로 제도적으로 차단된 비례성을 자연스럽게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당들, 특히 새정치연합도 계파에 대한 거부감을 스스로 양산하기보다는 이걸 정면으로 좀 인정하고요. 정당 내부에서 계파간 정치를 차라리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파는 결코 사라질 수 없고요. 사라진다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닐지 모릅니다. 어느 한 파가 다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이상합니다. 예. 아무튼 어제 토론회에서는 어떻게든 계파 문제가 정리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토론과 관련해서 문재인 의원도 한마디를 했더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토론회장을 나서면서 어쨌든 계파 간 대립, 갈등이 우리 당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실체이든 이미지든 또는 프레임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예. 어제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영남대 김태일 교수가 문재인 의원 등 당내 비대위원들, 다시 말하면 각 계파의 수장들이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다음 전당대회 불출마를 통해서 솔선수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굉장히 좀 얄궂은 제안인데 예. 이에 관해서 문재인 의원은 갑자기 뭘 결정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이 사전에 룰을 정해서 룰을 따라야 하는데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와서 룰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김태일 교수의 제안에 답하는 방식으로 그냥 뒷걸음질 치다가 사실상 전대 출마 의사를 밝혀버린 것으로도 읽힙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 이미 새정치연합 당권 주자들의 내년 초 전당대회 준비는 아주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주자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당대회 캠프에서 일할 사람을 모으고 있기도 하고요. 역시 새정치연합 내 어느 계파의 수장격인 사람입니다. 김태일 교수의 말은 정치적으로 무척 순수하고 취지가 좋은 말입니다만은 이 현실 정치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상이나 이론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공주보 상류입니다. 이미 20일 전쯤 이곳에서 큰빛 이끼벌레의 번식이 확인됐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TV 뉴스K의 막내인 김현주 PD. 하루 4분 리포트를 위해 아침부터 밤까지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녀. 자신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데. 전태일 열사 아시죠? 자기 몸과 노동법전을 함께 태웠던 분 말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오늘의 전태일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 그 일이에요. 미디어 협동조합. 이 세상에 억울한 사연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로 보신각 집회 현장에서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교육청에서 감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8월에만 해도 지금까지의 무상급식 지원금이 문제가 없다고 도에서 우리한테 통보까지 해줬던 사안이라며 조례에 규정돼 있는 지도점검을 꾸준히 받아온 단계에서 그럼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을 더 고단위의 감사까지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청의 고유한 권한까지도 넘보는 월권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게 느닷없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의 급식 담당 부서하고 도청의 급식비 지원 부서하고 최소 6차례 이상 만나서 급식비 지원 비율에 대해서 교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도에서는 예산 사정을 이제 해서 좀 줄이고 싶다는 이제 의견을 내고 우리는 좀 더 주시라는 이제 이야기로서 최소 6차례 이상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예. 그야말로 느닷없이 급식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인데요. 예. 저희들로서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은 아주 분리된 독립된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면 우리 감사관을 통해서 감사하고 통보하는 것이어야지 예. 일방적으로 감사를 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격차를 3대1까지 허용한 선거법에 대해서 2대1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면서 정치권의 태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도에 의한 선거구 획정을 어느 기구에서 할 것인지를 두고 입씨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농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요즘 전국의 해당 시군에서 자체의 어떤 경영으로는 공무원 급여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중앙의 예산과 권한이 집중돼 있고, 모든 의료라든가 복지, 교육 시설이 지금 전부 서울에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손길이 미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 농촌, 오촌, 의료, 복지, 교육 시설이 더 들어가야 될 것이 농촌, 오촌인데. 지금 그런 어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 말씀은 국회의원 수가 농어촌 지역에 더 줄어들게 되면 오히려 더 서울을 줄여야 거다. 되고요. 서울을 줄여야 되고 농어촌 쪽에 국가에 아직도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농촌, 오촌을 배려를 했어야 되고, 어떤 기계적으로 그렇게 2대1 그렇게 적용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말 그대로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정을 알지 못하는 탁상 재판의 전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걸 근데 하나, 둘 다 따져서 논의하다 보면 결국은. 그건 독재국가죠. 공산국가에서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아닌 중립적 기구가 선거구 획정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또 갈등 반목이 정개특위에 다 들어오게 되면 기본 그림도 못 그릴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국민의 상식과 헌법적 판단에 따라 기초 그림이라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의 입장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요즘 농촌에서의 한 명은 도시에서 2-3명 정도 가치로 쳐줘야 된다. 농촌 지역구 가지신 국회의원들은 그런 말씀하시던데요. 예. 그게 이제 워낙 인구가 희박하니까. 이 헌법재판소가 그런 판단은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맞지 않다고 보죠.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의역은 지역의 특수성보다 이 투표 가치의 평등이라는 게 더 우선이라는 거죠. 그럼 김성태 의원 보시기에는 그냥 현재 판결대로 인구 수만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거기에다가 농촌이라고 어촌이라고 다시 또 특별하게 대우해주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수용하기 힘든 농촌 지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바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 재판의 전행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 목소리를 또 이해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런 내용으로 또 공감하지 않고 저런 내용으로 또 부정해버리면은 이 선거구 재조정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번에 현재 결정 자체가 이거 무력화될 거다. 그렇게 흔들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 이 말씀이세요. 아무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없는 거죠.
병원의 인턴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는 인턴 과정 사고 팔기 관행의 행태는 병원마다 다양합니다. 근무 환경이나 지도 교수의 성격, 선후배 간 규율 등이 병원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정형외과처럼 장비가 무겁고 수술이 힘든 과정을 기피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성형외과, 신경외과 등이 기피 1순위이기도 합니다. 돈을 주고라도 특정 과의 인턴 과정을 안 하려는 것은 과중하고 살인적인 업무량, 부족한 수면 시간, 욕설 구타 등 가혹한 수련 방식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하면석 의대협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얼핏 듣기에 모든 과 두루 또 경험해보는 건 나쁜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지금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이제 전반적으로 근무 환경이라는 점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에 걸쳐져 있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봤을 때 객관적인 수치로 보자면 이제 근무 시간 자체부터가 우선 좀 열악한 환경에 좀 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주당 100시간이 기본이고 어떤 병원의 경우에는 주당 140시간을 넘어가는 병원도 확인이 되었거든요. 주당 100시간? 주당 140시간이요? 네, 주당 140시간인 경우에는 이제 휴일 없이 일주일 내내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아침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렇죠. 20시간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인데. 네, 그렇게 7일을 보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고 또 이제 인턴의 업무 자체도 물론 병원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정확히 정해진 범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범위 일을 인턴이 지금 소화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점도 있습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전격 경질된 신현돈 전 1군 사령관의 음주 추태 진실 공방과 관련해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전역이 된 것이라며 뒤늦게 진실 공방을 벌이는 것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신현돈 전 1군 사령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사건 발생 2달 후인 지난 9월 초 보고를 받고 경로한 대통령께서 전역시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기강장름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해서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전역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9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사건 발생 2달이 지나가지고 보고를 받아서 경로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역시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언론에 다 보도된 내용이죠. 네.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엄정한 모습을 지켰습니다. 네. 기강 잡는 차원에서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해서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전역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신현돈 사령관의 추태가 없었다. 예. 이렇게 또 명예회복시키는 차원으로 국방부에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제부터 또 한민구 국방장관이 일탈 행위를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신현돈 사령관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은 대통령께서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전역시켰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갑자기 변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신현돈 사령관의 일탈 행위를 어떻게 보고받았는가 이걸 청와대가 밝힐 때가 됐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국민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아는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가 수십조 원의 국부 손실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명박 정부는 당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관계자들에게 후원장 등 상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인데요. 수십조 원의 국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난 MB 자원외교 논란과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당시 해외 자원개발 사업 관계자들에게 각종 훈장, 포장 등을 수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예.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해외 자원개발 관련 훈장, 포장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정부는 캐나다 혼리버, 베스트컷 뱅크, 또 캐나다의 하베스트사, 또 멕시코, 볼레오 광산 등 대표적인 해외 자원 개발 부실 사례로 꼽히는 사업을 주도한 인물들에게 훈장과 표창을 대거 포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해외 자원 개발 관련 포상 행사를 실시했는데요. 2013년까지 수상한 인원이 총 117명에 달합니다. 여기에는 가스, 석유,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관련 공기업뿐만 아니라 대우인터내셔널, 삼성물산, SKENS, LS리코 등 해외 자원 개발에 관여한 다수의 일반 기업 관계자도 포함됐습니다. 예, 100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이제 상이 주어졌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스공사를 빚더미에 올린 주강수 전 사장에게 훈장 수여했네요. 예, 주강수 전 가스공사 사장은 현대종합상사 부사장을 거치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 가스공사 사장으로 발탁된 전형적인 MB맨으로 꼽힙니다. 예. 주 전 사장은 2011년, 2012년에 대통령 표창과 금탑산업 훈장을 연속으로 수상했는데요. 산업훈장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금탑산업훈장은 산업훈장 가운데에서도 최고 등급의 훈장입니다. 그렇다면 주 사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과연 훈장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주 사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 가스공사는 해외 자원 개발에 6조 3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투자 대비 회수율은 23.1%에 그쳤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121.9%에 달했던 투자 회수율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 회수율이 떨어지니 당연히 부채는 급증했는데요. 2007년 말 8조 7천억 원에 그쳤던 부채 규모가 370% 상승해서 2012년 말에는 32조 3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주 사장 이외에는 2012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신모 씨가 있는데요. 당시 석유공사 전담반장을 맡았습니다. 신 씨는 석유공사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 개발 사업인 캐나다 하베스트사 또 영국 다나 인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습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의 실패한 해외자원 개발 사업인 멕시코 볼레오 또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을 주도한 관련자들도 지식경제부 장관 포상을 받았습니다. 예, 대통령 표창과 금탑 산업 훈장 또 지식경제부 장관 포상까지 받았는데 징계받아야 할 사람들이 상까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그 담당 실무자들만 징계를 또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잔치를 벌이는 동안에 실패한 자원외교 사업에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데요.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 정유자 회사인 노스 애틀랜틱 리파이너리의 경우에 매해 1,0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고 끝났고요. 또 볼레오의 부실 투자에 대해서는 담당 실무자 3명이 근신, 감봉 등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았을 뿐 핵심 책임자들은 아무런 문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이에 대해서 대규모 국부 손실을 가져온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이들에 대한 훈장, 포장을 취소해야 한다며 부실 투자에 관여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강 예산 그리고 자원 외교로 낭비된 이 돈만 아꼈어도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근데 정부가 내년부터 책과 학원비 등에도 부가가치세 부과하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하죠. 예, 오늘자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재정 펑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정부가 내년부터 책, 학원비, 신문, 쌀, 고기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해서 물가 급등이 뒤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부는 더 나아가서 부가가치세 세율 자체를 인상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국민 고통과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에 도서, 신문과 비가공 식료품, 또 영리교육 용역, 예술품 등 현재 부가세가 면제되는 항목들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비가공 식료품은 곡류나 과실,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말하고 또 영리교육 용역은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은
학원비를 뜻합니다. 부가가치세가 10% 부과가 되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더 나아가서 부가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가세율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신문은 부가세율을 1%포인트 올리면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조 8천억 원 정도의 세금이 더 거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이다, 가능한지 한번 따져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좀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더 악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사업비 8조 원대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담합한 혐의로 14개 건설사와 관련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등 모두 14개 건설사와 담당 직원 14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8조 원 규모의 호남 고속철도, 노반시설 기타 공사 13개 공구 공사를 발주하자 입찰 가능성 있는 회사 21곳을 선정한 뒤에 추첨 등을 통해 낙찰받을 회사를 미리 정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나머지 회사는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를 했고요. 13개 건설사가 1개 공구씩 낙찰받도록 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탈락한 업체는 다른 비슷한 공사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돕거나 공구를 배정받은 건설사의 구성원,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담합을 자진 신고한 삼성물산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금호산업, 코오롱건설 등 6개사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제2롯데월드 건물과 관련해서 5, 6층 식당가의 바닥에 이제 균열이 있다라는 소식을 접했었는데 이번에는 8층의 천장에서도 이제 균열이 발견됐군요. 안정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터넷 매체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서울시 잠실 제2롯데월드 에비뉴엘관 8층 천장에 균열이 나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창식 한양대 건축학과 교수는 하나의 수직균열은 심각한 위험 신호는 아니지만 안전점검은 필요하다며 균열은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으로 발생한다. 제2롯데월드는 작은 볼을 받치는 큰 보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폭설 등 무게가 더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점이 걱정스럽다고 전했습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도 균열 발생이 모두 구조 안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0.4mm 이상 큰 면적의 균열이 분포하거나 균열로 철근의 부식, 콘크리트 피복 탈락 등이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롯데 측은 균열이 구조물인 콘크리트가 아니라 철골을 감싸는 내화보드, 타이카라이트의 이음매 부분에 생긴 것이어서 건물 안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건 맞습니다. 네,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대해서 고 신해철 씨를 시술한 병원이 반박 입장을 냈어요.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어제 고 신해철 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에 심낭, 심장을 싸는 이중막에서 천공이 발견됐으며 병원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견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신 씨가 숨지기 전 장협착 수술을 해서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인 서울 스카이병원은 신 씨의 사망은 병원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해당 병원은 부검에서 발견된 신 씨의 심낭 천공은 가슴 쪽이지만 병원이 수술한 부위는 복부 쪽이기 때문에 수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변호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스카이병원은 또 신 씨의 심낭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금식 상태로 입원해 있던 신 씨가 외박을 나가 식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점이 장천공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검에서 확인된 위주름 성형수술에 대해서도 봉합수술의 형태 중 하나로 봐야 한다면서 축소수술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수술을 집도한 병원 원장이 이번 주말쯤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박과 관련한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연비 과장했다는 이유로 벌금 1억 달러를 이제 미국 환경청에서 부과를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환경청은 현지 시각으로 3일 연비를 과장한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에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을 벌금으로 부과했습니다. 미국 환경청과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대기아차에 대한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어치에 해당하는 475만 점을 삭감했습니다. 예.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은 이에 대해서 2012년 연비 조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 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미국 환경청, 캘리포니아 대기국과 합의했다며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현대기아차는 이 밖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 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 개발에도 자발적으로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우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서 미국 환경청에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현대기아차는 이번 합의와는 별도로 지난해 12월 연비 조작과 관련해 집단 소송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총 3억 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 미국 환경청에서 이런 이제 지적을 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텐데 말이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똑같은 제품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비 과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내 제품에 대해서도요. 예.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이 1년 새 2,700만 원 가까이 올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 1,341만 원으로 작년 10월보다 약 2,666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1년 7월 2억 5천만 원 정도에서 올해 2월에는 3억 25만 원을 기록하면서 2년 7개월 만에 3억 원 선도 넘겼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서울에서 2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5천만 원 정도가 오른 셈인데요. 2년 전에 전세 아파트를 계약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 사려고 계약을 연장하려면 5천만 원이 필요한 셈이 됐습니다. 지난 3월 취업 포탈 사람인이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봉이 2,362만 원인 것으로 조사가 됐던 것을 보면 직장 초년생이 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월급을 모두 모아도 2년 동안 오른 전셋값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연애와 결혼과 출산 포기하는 세대를 3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합리적인 선에서 잡히지 않는다면 3포 시대 증가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은데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근데 일본의 자살 그리고 피살 등 사고가 발생한 부동산 매물 알려주는 부동산 지도 사이트가 등장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일본의 인터넷 지도 서비스 오시마랜드라는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했습니다. 예. 부동산에 대한 사고 이력을 알려주는 건데요. 자살, 피살, 또 사망 등의 사고가 있었던 이른바 사고 물건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원하는 지역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지번과 함께 간략한 사고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도쿄 준호구 본초 1-13번째의 경우에는 2013년에 이 부동산에서 아침에 떨어져 숨진 자살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소마다 간략한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1일 하루 수백만 페이지 뷰를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끌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36살의 부동산 중개업자 오시마 테루 씨인데요. 오시마 테루 씨는 사고 물건이 표시되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전 세계로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싸고 좋다고 일부러 사망주택을 찾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물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긴 하지만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가 인기를 끄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매물도 5건 정도가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TV 뉴스 아는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중단을 전격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게 이 시점에 이런 것을 들고 나올 과연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그런 것을 되묻지 않을 수 없죠. 특히 예. 그가 홍준표 지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아시다시피 진주의료원을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밀어붙였죠. 결국 그 많은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고 여당 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었고 정치적 득실을 따져봤을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당 내에서도 많았지만 결국은 관철시켰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아무튼 중앙 정치 무대에서 조금 사라지는 듯이 보였던 홍준표라는 인물을 어쨌거나 신문지상에는 오르내리게 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책 정당성 이런 것은 일단 논외로 하자면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다분히 좀 그런 게 아닌가. 아시다시피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전임 서울시장인 오세훈 씨의 그 뭐 주민투표 묻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박원순 시장이 등장하는 계기가 됐고 그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 간의 보편적 복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4년간 나랏돈 그 경남도 예산을 갖다 썼으니까 감사를 받아라라는 거고 경남도교육청 입장은 그게 아니죠. 경남도가 그것을 감사할 권한은 없다. 이건 월권이다. 그러면서 감사 거부를 밝히니까 홍 지사가 아니 공적인 돈, 뭐 경남도 예산도 결국 나라 돈이니까 예산을 갖다 썼으면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감사를 안 받겠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예산을 아예 안 주겠다. 지금 이게 스토리입니다. 네, 그것은 지금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팽팽하게 사무의 분장 그리고 권한 이것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보수의 아이콘으로 본인이 좀 떠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것도 좀 밑에 깔려 있는 게 아닌가. 본래 또 홍준표 지사가 뭐 의원 시절부터 그리고 그 전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검사 시절부터 좀 뭐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본인의 캐릭터가 있긴 합니다만. 예. 그런 냄새가 좀 다분히 난다. 이를테면 뭐 야권의 뭐 의원은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다. 시끄럽게 해서 관심을 끌려는 뭐 그거는 조금 좀 센 표현 같긴 합니다만 그런 혐의는 상당히 짙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경남도에서 뭐 물론 지방자치제 한 곳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또 논란 끝에 할 수야 있겠지만 이게 과연 도민 그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건가 이런 행정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지점에서 돌아보자면 이게 그렇게 올바른 행정 결정인가에 대해서는 반문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가에 보니까는 이제 돌고 있는 소문이 반기문 총장 대권 주자론인데 네. 실체가 과연 있는 건지 여당 상황으로 한번 비춰본다면 어떻습니까? 예, 우선 아직 실체는 없다고 보는 게 명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인물이 뭐 국회의원 어디 한번 나가볼까 뭐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거론되는 자리가 대통령 아닙니까? 예. 마치 몇 년 전에 안철수 교수 또는 안철수 현 의원이 정가에 입문하기 전의 무슨 인기도 이런 것을 조금 연상시키는 점도 얼핏 오버랩이 되고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의 임기도 아직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 2006년이면 끝이 납니다. 2016년이면 끝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끝나고 몇 개월 있다가 우리 대선이 열리는 건 맞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 임기가 5년이니까요. 예. 일단 여당에서는 권력 투쟁적 요소가 좀 밑에 깔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여야가 모두 죄송합니다. 반기문 총장 카드가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죠. 왜냐하면 일단 국제적 지명도를 동시에 얻어버리면서 국내에서도 굉장한 무게감이 실린 저명 인사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냥 외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은 수십 명이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어쨌거나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유엔 사무총장은 거의 국가 수반 이상의 국제적 예우를 받는 위치죠. 그만큼 지금 그 개인의 능력을 잘 발휘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반 총장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평가가 좋은 반면에 또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최악의 유엔 사무총장이다. 가장 그 입장도 분명치 않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이런 사람이다. 뽑히기 전의 기대와는 너무 다르다. 이런 혹평도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별로 우리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며칠 전에 지난 한 보름 전쯤일 겁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한길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2017년 대선 주자들 예비로 한번 미리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서 반기문 총장을 빼고 했더니 박원순, 문재인, 정몽준 이런 식이었는데 반기문 총장을 넣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38%가 나왔어요. 반 총장이. 그리고 2위인 박원순 시장은 한 17% 정도 나오니까 차이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조금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 모으긴 했는데 그게 그 한길 리서치 한 곳의 조사고 또 처음 시도된 거라서 제비 한 마리한테 우리가 봄이 왔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여당 내에서는 반 총장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현재 지금 친박과 친박 아닌 쪽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여당은 야당처럼 그렇게 계파가 확연히 구분되긴 힘듭니다. 청와대가 워낙 살아있는 막강한 권력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대놓고 등을 돌릴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이재호 의원 같은 정도 빼고는요. 그런데 지금 친박계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로 박근혜 현 대통령의 뒤를 이을 만한 중량감을 가진 사람이 안 보입니다. 반면에 지금 거론되는 김무성, 정몽준 이런 급의 사람들은 어쨌거나 친박 핵심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친박계에서는 지금 2017년 대선 구도를 말하기에는 굉장히 이릅니다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반 총장 논란에서 반기문 총장의 의중이 확실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호사가들의 입담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만 예상 가능한 카드로 보고 얘기를 해보자면 친박계에서는 친박 아닌 쪽에 후보 자리를 넘겨주는 건 좀 뭐하니까 그렇다고 앉아서 그냥 저쪽이 후보 자리를 가져가는 것을 보긴 뭐하고 하니까 반 총장을 영입해서 친박계의 대선 주자로 옹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예. 지금 후보가 마땅치 않으니까. 만약에 영입이 돼서 그런 구도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도가 된다면 상당한 파워와 영향력과 변수의 요인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저는 넘어야 할 고개가 너무 많아서 마치 정계 입문 이전에 안철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아직은 합니다. 어쨌거나 반기문 총장 카드를 만지고 있는 쪽은 친박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야당 쪽은 어떻습니까? 어제 권노갑 새정년 상임고문 발언이 나온 걸로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한 보름 전에 있었던 한길 리서치의 조사에서는 반기문 총장에 대한 인기가 국민들 사이에서 상당하구나. 하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배출한 인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동시에 저명성을 획득했으니까 이 정도였는데 어제 권노갑 새정년 상임고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반 총장 쪽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2명이 나한테 와서 이런저런 걸 타진했다. 그게 아마 권노갑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그렇게 파장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발언이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권노갑 고문이 언급한 그 2사람이 과연 반 총장의 정치적 밀사 노릇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 반 총장의 의중을 정확히 반영하는 신빙성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어제 나온 권노갑 고문의 말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찍고 까불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라면
파괴력은 상당할 수밖에 없죠. 야당 쪽으로 만약에 반 총장이 간다면 그것은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데요. 이를테면 여당을 견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나오는 것이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만약에 반 총장이 정치를 한다면, 그리고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여당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들이 좀 더 많은데, 그렇습니다. 야당으로 돈다면, 선회한다면 그건 상당한 뉴스가 되죠. 그러니까 동시에 여당을 견제하는 것이고, 어쨌거나 현재의 인기도는 단순 지지도 또는 인기도는 3년 후에 치러질 대선과는 정말 저는 무관하다고 해도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한 38%의 인기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에 현재의 야권, 앞으로 어떤 재편의 여지와 과정을 거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재편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만, 범야권 내에서 이른바 상당한 힘과 지분을 갖고 있는 친노 그룹을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카드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당도 견제하는 동시에 야권 내에서의 이른바 친노 그룹입니다. 제가 그 용어에 꼭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통용되고 있는 그 네이밍, 명칭이니까, 불법이니까요. 예. 그 친노 주자를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엔 사무총장 자리가 워낙 막강한 자리이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 총장의 여지껏의 3년 몇 개월 동안에 사무총장으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는 데다가 아마 반기문 총장을 대선 후보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 킹메이커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카드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반기문 총장보다 한 서너 임기 앞에쯤에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한 발트 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아마 이름은 좀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국제적으로 많이 유명했던 분이죠. 이 사람은 임기 2번을 했으니까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퇴임한 뒤에 자기 조국 출신 국가인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에 선출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오스트리아는 대표적인 이원 집정부제 국가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대통령은 외교와 안보 정도만 하는데, 오스트리아는 영세 중립국에 가까우니까 안보 부분은 크게 신경 쓸 게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좀 상징적 의미로 이제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뽑힌 바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을 2016년 퇴임 후에 한국의 대선에서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치적 그룹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반기문 총장의 전임자인 발트하임 카드, 발트하임 궤적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고급 직업 외교관이자 외무장관 출신이고 정치색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반기문 총장이 단지 유엔 사무총장을 한번 역임했다는 것만으로 대선에서 그 거친 현실 정치판에서 여러 후보들을 물리치고 자기의 세력을 만들어서 확대시키고 결국 최종적 집권에 이르기까지 그 가시밭길과 힘든 정치적 역정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주변에서 상당한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를테면 우리는 꼭 같은 카드는 아닙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정치 입문 전부터 지금까지의 한 2년여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을 한번 한 바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저는 반기문 카드는 현재로서는 일종의 해프닝성 또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꼽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지만 본인이 그것을 확실하게 천명을 하고 아주 예상 외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지금 여야 중에서 이렇게 현저하게 괄목할 만한 이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인기를 정치적 지지력으로 바꿔버리는 힘이 있다면 저는 그 카드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정가의 도는 반기문 총장 대권 주자론까지 오늘 이슈 분석에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